안녕하세요. 2024년 한국공인노무사의 역량인증 자격과정 사회보험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게 된 장선정 노무사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교재가 전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교육을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시험이 어떠한 범위의 내용을 묻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해야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회보험 전문가 출제 범위 및 합격 기준은 여러분들이 역량인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평가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대학 졸업 수준의 사회보험법 관련 내용에 대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사회보험 자격 징수 및 보상 처리 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실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 확인하는 시험이 사회보험 전문가 과정이다. 자, 그래서 평가 범위는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인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첫 번째 고용보험법, 두 번째 산업재해보상법, 그리고 고용과 산재 보험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에 관련된 법률이 고용산재징수법, 그리고 세 번째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그리고 사회보험법 총론, 이렇게 6가지의 범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노무사님, 사회보험법 총론은 무슨 내용인가요? 라고 물으실 텐데요. 사회보험법 총론의 경우에는요, 이 사회보장 제도가 어떠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거쳐서 도입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론적인 기반을 토대로 발전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묻고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법 총론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과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난이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 수는 총 50문제이고, 자, 여러분들이 50문제를 그럼 다 맞춰야 되냐,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교육을 듣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이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5점의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점수까지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총 33문제, 거꾸로 17문제 이내로만 틀리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다? 사회보험 전문가 자격을 충분히 취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험은 60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50초에서 40초 이내에 한 문제씩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회보험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문제 해석, 그리고 고도의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만 충실하게 해주시면은 40초나 50초 이내에 문제를 푸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사회보험법 총론, 그러니까 이론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들 사회보험 체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을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3개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회보험법 총론인데요. 사회보험 제도가 도대체 왜 생겼을까? 뭐를 위한 걸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법령 얘기나 딱딱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인터넷 강의를 꺼버리실 수 있으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냥팔이 소녀 동화를 역시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이거는 세대를 불문하고 다 아시는 그런 동화 내용일 거예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아이가 한가득 뭔가 주머니에 뭔가를 넣고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인데 아이 얼굴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아이 얼굴을 보면은 이 턱 모양이 좀 어떤 것 같아요? 턱이 좀 삐뚤어져 있고 뭔가 좀 균형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굉장히 되게 아름답고 예쁜 얼굴은 아니죠, 확실히. 그래서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옛날에는 아동 인권에 대한 그런 인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성냥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이야 유해 물질 관리라고 해서 생산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지 못한다게 한 거나
혹은 사용을 했을 때 충분한 보호기구를 착용을 하고 노동을 제공하게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성냥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백린이라는 물질을 계속 노출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백린이라는 성분이 정말 무서운 게 지속적으로 이 물질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턱뼈가 무너져 내리는 업무상 지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당시 영국에서 사업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영국에서 내가 성냥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턱뼈가 무너져 내리는 질병에 걸렸어. 자, 이제 그때는 이제 추측은 하겠죠. 아, 얘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뭐 근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계를 책임진다거나 뭐 치료비를 대준다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는 이제 몸이 아프니까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내치면서 공장에서 만들었던 성냥을 가득 준 거예요. 뭐 일종의 일시 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냥을 팔아서 본인의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성냥팔이 소녀 동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소녀가 성냥 사세요, 막 성냥 사세요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건물 안에 가족들이 따뜻하게 밥을 먹으면서 막 하하하 웃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냥을 탁 켜고 잠들어서 추위에 결국엔 사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어떤 산업재해의 현장의 일부분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이고 그러한 동화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성냥 공장에서 일하는 소녀들의 그러한 사회 문제를 반영한 그런 동화의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처럼 과거에는 이제 일을 하다가 내가 다치거나 혹은 질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이거를 책임졌나요? 사업주가 책임을 졌을까요? 국가도 사업주도 책임을 지지 않고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성냥팔이 소녀, 턱뼈가 무너져버린 성냥팔이 소녀에게 모든 책임이 있을까요? 성냥팔이 소녀는 이 백린이 본인의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지 못했을 것이고 하지만 사업주는 뭐 할 의무가 있어요? 근로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이고 국가는 또 어떤 의무가 있어요? 사업주가 그렇게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만들어가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런 의무에 대한 인지도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치면은 그거는 전부 누구의 책임이다? 개인의 책임이다. 개인의 위험으로 간주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드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노동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생성 원인, 왜 생기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사회보장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비버리지라는 사람이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라고 제시한 6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낙태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제가 여기서는 이게 몇 년도 보고서인지 안 썼지만 문제에는 이게 몇 년도 보고서인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실 때 그것까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비버리지는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 6가지의 원칙 하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액급여의 원칙이라고 해서 동일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건강보험은 내가 치료를 하는데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액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뭐 휴업급여, 장애급여 뭐 이런 부분들은 보통은 그 재해자 혹은 수급자의 임금 수준에 비례해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반드시 뭐 정액급여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이 6가지 원칙이 묻는지를 직접적으로 묻기 때문에 그 부분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액기업. 이거야말로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와는 조금 맞지 않다. 여러분들 이제 근로자로 일을 하시고 임금형사서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그달 상여가 나왔다거나 뭐 임금이 높아졌다라면 뭐가 같이 증가해요? 소득세도 증가하지만 고용,
연금, 건강, 보험료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액기여는 아니고 현재는 정률기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정해져 있고 그 보험료율의 소득 수준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그래서 현재는 정률기여지만 비버리지는 정액기여의 원칙을 주장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책임 단일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예시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행정부처가 어디일까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은 행정책임의 단일 원칙을 책임지는 곳이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가요, 전체 국민의 사회복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기획하고 점검하고 이런 업무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의 적절성, 요거야말로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휴학급여도 그렇고 실업급여도 그렇고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아무리 내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재도 지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포괄성의 원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험급여의 종류를 세보시진 않았겠지만 다 세서 합산을 해본다고 하면 정말 수십 개가 될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양한 상황,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보험급여가 생겨났고 이거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다? 포괄성의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전인구 범주화의 원칙이라는 것은 피고용인, 고용주, 전업주, 연령을 구분하여 보험을 적용한다. 자, 고용과 산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용관계, 최소 노무 제공 관계가 있어야지만 보험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관계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기만 하면, 특히 건강보험은 내가 소득이 없어도 뭐로? 피부양자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사례를 좀 예시를 들면은 저희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가족이어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시고 어머님이 이제 전업적으로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이제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뭐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비버리지 보고서 6대 원칙 중 뭐라고 볼 수 있다? 전인구 범주의 원칙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보험급여가 각각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를 주장한 것이 누구다? 비버리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비버리지는 뭘 주장했다고 했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사회보장 제도 안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궁핍, 나태 이런 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은 물론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여야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 실제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뭐에 적용을 받냐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그 아이는 소득이 있나요? 0살짜리 아이가 소득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 그치만 태어남과 동시에 건강보험법상의 어떤 자격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는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당연히 받겠죠. 그렇지만 고용산재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면서부터 보험급여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고용보험은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보험 종류입니다. 산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드시 근로자는 아닐지라도 뭐만 있으면, 소득만 있으면 무조건 보험에 의무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를 하다가 실업을 당했어. 그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혹은 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갔다라고 하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보상급여는요.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하면은 휴업급여,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장애가 생겼다고 하면 장애급여, 연금을 포함한 장애급여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기준으로 62세 정도 되시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서 62세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노령연금 혹은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던 중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면 장애연금 이런 정도의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 사망할 때까지 어디에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법의 의의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험 당사자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들이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낯섭니다. 근데 법령상 이제 이런 표현들이 좀 자주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험자는 누구인가? 보험자. 보험자는요, 보험급여를 받고, 보험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주는 사람이 누구이다? 보험자이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보험자는 누구일까요? 건강보험공단이겠죠. 자, 그리고 보험 가입자는요. 보험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는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해서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자를 일하고 임금명세서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다고 하면은 나에게서 산업재해보험료를 공제해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만약에 보험료를 공제해 갔다고 하면은 노무 제공자이거나 혹은 잘못 공제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라 함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피보험자는요. 보험료 납부 의무는 내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의 수급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내가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어요. 혹은 업무상 질병이 생겼어요. 그치만 내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내가 산재를 당해서 일을 못하게 됐다고 하면은 휴업급여를 받는 건 사업주가 아니라 누구예요? 근로자가 받게 되죠. 그래서 근로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은 보험자이고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보험 가입자이고 납부된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세 명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회보험 관계 당사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산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보험이었지만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특고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징수법이나 고용산재에서는 노무 제공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로자도 아닌 것이 완전한 사업자도 아닌 그런 애매한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 노무 제공자 혹은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들한테도 고용산재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적용 대상자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되게 좁은 범위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점점 범위가 넓어졌고요. 그리고 특히 노무 제공 같은 경우는 종속성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업장에만 내가 노무를 제공한다는 그런 종속성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요건도 폐지되면서 사실상 전국민 고용산재 시대라고 생각을 해도 될 만큼 보험 적용 대상자를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자를 계속 넓혀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때 앞서 얘기했던 그 세무관계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자가 될 것이고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자인 보험 가입자가 될 것이고 여기서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반대로요. 건강이랑 연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OX? X죠. 뭐만 있으면? 소득만 있으면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 형태는 무관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 프리랜서 뭐가 됐든 간에 소득이 발생하면은 건강이랑 연금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 형태를 무관하고 소득이 있는 성인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적용 대상이 된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소득이라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눠집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 뭐 임대소득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들은 지역가입자라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공단이 보험자가 되고 보험 가입자는 누가 돼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입자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고용산재, 건강연금의 당사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 부분은 이거를 막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관계 법령을 모두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암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암기를 막 달달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4대 보험 체계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한데요. 요거는 아까 좀 뭐랑 비교해서 보면 좋으시냐면은 비버리지의 6대 비버리지가 주장하는 원칙 6가지와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라고 해서 사회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최저임금의 최소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휴업급여도 그렇고요. 실업급여도 그렇고 최저임금이 아주 밑바닥, 하한선이 됩니다. 이거보다 낮은 급여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도 대부분 최저임금을 기초로 해서 고시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아까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정액기여의 원칙이랑 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소득 재분배의 원리라고 해서요.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지만 보험급여는 상한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한 달에 하루에 만약에 30만 원이라 합시다. 보통 상한액이 20만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30만 원을 1급으로 버는 사람인데 안타깝게 산재를 당한 거야. 그래서 휴업급여를 받아야 돼. 자, 이 경우 30만 원은 전부 줄까요? 30만 원은 전부 주지 않고요.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나갑니다. 이 소득 재분배 원리가 강력하게 적용되는 보험이 있는데요. 뭘까요?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정말로 많이 내시는 분은 한 달에 막 200~300만 원씩 내요. 근데 한 달에 200만 원씩 12달이면 얼마죠? 2,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아파가지고 한 번도 병원을 안 갔어. 자, 이 사람은 그러면은 2,400만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건강보험에 따른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은 월 200만 원이어서 한 8만 원, 900만 원밖에 건강보험료를 안 내지만 암에 걸려서 매일날 치료비가 100만 원씩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회보장 제도, 건강보험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되지만 보험급여가 반드시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의 원리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고편주의의 원리는 이제 포괄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의 원리 같은 경우는요. 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누가?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 국가가 분담해서 조달을 한다. 노무사님, 국가가 공단 재정에 기여를 하나요? 네, 기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근로자, 국가가 분담해서 보험료를 3명이 나눠서 내고 있다, 부담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교재 나와 있는 거고 이제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건데 여러분들 건강보험을 내면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죠? 장기요양을 자동으로 이제 가입이 되게 되는데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무시하셔도 되는데요. 자, 장단기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장단기 보험. 고용과 산재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이동직 근로자인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을 했어요. 벽돌 나르는 일을 했는데 쾅 하고 넘어진 거야. 그날 하루 일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강이병과 부러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나의 산재보험 가입 기간은 단 하루예요. 자, 이런 경우 휴학급여, 요양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를 일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뭐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친숙하게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6개월에서 7개월만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뭘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어때요? 연금은요, 여러분들이 최소 10년은 가입하셔야 돼요. 만약에 10년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납부하신 보험료를 전부 돌려줍니다.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용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기보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족이 보험급여를 또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헌법 읽어보신 분 계세요? 헌법 읽어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이렇게 말이 추상적이야?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헌법은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자, 우리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대원칙을 지킵시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지, 그 원칙을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 건지는 어디에서 정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헌법은 아주 큰 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헌법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이 대원칙이라고 했잖아. 근데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만들었어.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헌법이 우리나라의 가장 킹왕짱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위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걸 가끔 보시면 위헌 제정 신청을 했다, 이런 뉴스를 간혹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이 법률은 헌법을 위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의 효력을 없애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위헌이라는 거를 확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법률을 무효로 만든다. 최근에 가장 있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는 낙태를 이제 처벌하는, 그게 이제 위헌이라고 판단이 돼서 법률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법에 위치했기 때문에 민법보다 더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곳곳의 빈 공간은 뭐가 적용된다?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출퇴근재해라고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법상 출퇴근재해라는 게 있는데, 출퇴근재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출퇴근을 하시다가 자동차에 치이거나, 아니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을 하시다가 자동차끼리 부딪혔다거나, 사실 이것도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자동차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출퇴근재해로 적용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 보험에 적용을 받을 것이냐. 왜 고민을 해야 되냐? 이중보상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에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동일한 종류의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중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동일한 종류의 보험급여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책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험행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해서 행정쟁송이 된다. 자, 행정쟁송은 또 무슨 외계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를 좀 쉬운 말로 풀이를 해보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였는데 권고사직을 당한 거야.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갔어. 그래서 가가지고 저 권고사직 당했으니까 실업급여 수급자가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거기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선생님은 권고사직으로 이거 실업급여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를 신고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지만 자주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이제 사직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나의 상시 사유를 정정을 할 수 있는데 공단에서 이거를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뭐 자료가 부족하다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런 청구를 이제 배척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용보험심사위원회나 심사관에게 심사 및 재심사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행정소송,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기관의 결정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권리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혹은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어렵게 표현하면 뭐예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재응동의 대상이 된다라고 어렵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요, 산업재해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자, 근로기준법 제87조를 보시면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관한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 책임을 면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주의 의무 혜태로 산재가 발생을 했어요. 명백히 사업주 과실이야. 자, 그러면은 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사업주가 원래는 보상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이 먼저 생겼을까요? 산업재해보상법이 먼저 생겼을까요?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먼저 생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법이 생기기 전에 사업주에게 뭘 할 의무를 부담시킨 거예요? 사업주의 책임으로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 뭘 해줘라? 보상을 해줘라. 단 나중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업주는 그 보상 의무를 뭐 할 수 있다? 면책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걸까? 특히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냐면 연금. 요새 이제 MZ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과연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이 막 0.67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명의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명만 남는 거고 이게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막말로 연금을 납부해줄 후손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과연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연금 안 가입할 수 없나? 내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을까?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회보험법상 보험료는 세금인가요? 여러분들 소득세 안 내고 싶다고 안 낼 수 있나요? 사업소득세 안 내고 싶다고 안 낼 수 있나요? 그쵸. 안 낼 수,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사회보험료도요, 강제적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내고 싶다고 안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연금, 고용, 산재 등등 보험료를 내지 않고 뻗팅긴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조세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한 10명 정도 돼. 근데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못 낸 거야. 그래서 미납된 보험료가 한 500만 원 정도 돼.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제 사업이 안 돼서 폐업을 하려고 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폐업을 하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를 하거나 혹은 채무자들이 강제 집행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강제 집행을 통해서 경매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서 공단에서 보험료를 해소할 수 있어요. 보험료 채권을 해소할 수 있어요. 왜? 세금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 여부를 선택하거나 보험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긴 한 게 하지만 우선 원리상으로는 그렇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외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노무사가 된 케이스다 보니까 사회보험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사회보험법이랑 행정쟁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 좀
안 쓰는 단어들이에요. 안 쓰는 단어. 평소에 좀 안 쓰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리 교재가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된 교재를 그냥 보시면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좀 사회보험 운용 체계를 교재에는 없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저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회보험은요 4가지 체계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자, 첫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의무 가입자인지 임의 가입자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적용을 한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 잘 없기는 한데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공단을 속여서 보험 가입을 한 다음에 보험급여를 받았어.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는 뭐가 있냐면 가족, 대표자의 가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표님의 와이프가 회사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로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왜냐하면 출퇴근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사장님과 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속이고 만약에 가입을 했다 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자, 나중에 이 사실을 공단에서 알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지급된 보험급여를 전부 환수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은 임의 가입자인데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가입을 하게 됐을 때 보험급여는 전부 환수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보험료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부가 납부하느냐. 이 부분은요. 고용산재징수법에서 주로 묻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업장 업체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도 다른데요. 우리가 이제 고지사업장, 계산확정보험료 사업장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건설이나 벌목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내지만 고지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매월 보험료를 냅니다. 그래서 산정을 매월 하느냐, 1년에 한 번 하느냐 이제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고환직능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시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법은요. 보험급여를 정상적으로 냈을 때 내가 어떤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냈을 때 어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촘촘하게 규정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기간, 보험급여를 신청할 당시의 나이, 신청 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람이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보험급여를 준다. 예를 들면은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요. 피보험 단위기간, 그러니까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나이가 55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55세 미만인 사람보다 더 장기간의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나 연령에 따라서 보험급여의 액수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리고 각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얼마인지 예를 들면은 장애급여 같은 경우에는 장애 급수에 따라서 보험급여 액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장애 등급이 높은 1급에서 3급 같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보험급여인지에 따라서 보험급여의 액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체계로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법이 구성이 되어 있다. 단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아까도 좀 설명해드린 거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전에 보험료를 걷고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보험자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이 있는데 고용산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개편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주 행정부처가 고용노동부입니다. 반대로 건강연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보건복지부가 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법령을 보시면은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은 누가 관장한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 고용보험은 누가 장관한대요? 관장한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누가 관장한대요? 보건복지부, 고용복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주 쉬운 문제는요. 고용산재를 묻는 질문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용산재는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는 누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 자, 그리고 보험자,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세모의 관계에서 있는데 보험자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이고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용산재는 이 피보험자의 범위를 점점 뭐하고 있다? 점점 넓혀가고 있고 그리고 1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대표님도 누가 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 게 고용산재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자랑 보험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명백하게 달라요. 산재를 예로 들었을 때 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 대상자는 사업주만 내요. 노무 제공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급여의 혜택은 누가 받아요? 근로자가 받죠. 그래서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연금이나 건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근로관계가 있어야지만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자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지역가입자가 뭐의 혜택을 받는다?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연금이나 건강에서는 피보험자라는 개념 자체는 없지만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개념을 좀 대입해서 생각은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법령을 잘 읽어보시면 건강이나 연금에서는 피보험자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좀 계속 쭉 말씀드린 내용 한번 싹 정리한 표가 이거예요. 그래서 고용산재의 보험주는 근로복지공단, 건강연금 같은 경우에는 건강은 건강보험공단,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만 좀 살펴보실게요. 제가 건강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건강연금을 보시면은 건강 같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져 있어요. 이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입자가 있고 임의가입자가 있어요. 임의가입자는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어머님 사례.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에 가입할 의무는 없어. 하지만 혹시라도 너가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손들고 신청하라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 나 나중에 노령연금 받을 테니까 가입시켜줘. 이렇게 손들어서 가입하는 거를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보험별로 이제 운영하는 체계가 살짝 다르고 사용하는 용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각 사대보험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1강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의 내용 중에서는 이제 비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이 각 보험법의 특징, 보험자가 뭔지, 보험가입자는 뭔지, 피보험자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괄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조금 복습을 해보고 본격적으로 고용보험법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